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직 자세한 합의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는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오늘부터 규모를 줄여 시작됐고 북한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나라와 미국 1년 넘게 지금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는데 아직까지 뭐 이제 최종 타결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양쪽에서 공식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절차가 좀 남아 있는데 예. 사실상 뭐 타협이 됐다라고 합의가 됐다라고 볼 여지는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트럼프 대통령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동맹국을 거래 비용 측면에서 네. 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 굉장히 거칠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무려 500%의 증액을 요구를 했다가 나중에는 50%로 줄였다 하는데 그것도 뭐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액수였죠. 네. 자, 정확한 것은 아마 곧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상당 부분 한미가 서로 잘 협력해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게 만약에 타결이 공식적으로 이제 그 체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타결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지 46일 만에 이제 이게 타결이 됐거든요. 그 46일 동안에 그래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도 그렇고 비공식적으로도 그렇고 바이든 정부와 이렇게 뭔가 좀 교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노력은 분명히 했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부터 한국을 딱 집어서 예. 국내 언론에 얘기를 한 것이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 같이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라는 거 당연히 방위 분담 협상을 얘기를 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오스틴 국방장관이 청문회에서도 조만간에 타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과의 방위 분담 협상은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훼손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비용을 물은 한국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타협을 한다라는 것은 네. 바이든 행정부가 대외 정책으로 내세우는 가장 핵심 기조 중에 하나인 동맹 복원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전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좀 표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거든요. 뭐 의미 있는 증액이 포함돼 있다, 뭐 이 정도만 돼 있는데, 글쎄요, 미국에서는 일부 보도를 보면 뭐 13% 증액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장기 계약을 한 것이다, 뭐 이런 5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뭐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13%라는 것은 작년 3월 달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이 사실상은 부처 수준에서 우리는 외교부, 미국은 국무부 수준에서 합의가 됐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이것을 거부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13%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아마 곧 발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13% 이상으로 올라가진 않을 거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동안 13%. 우리 정부도 최대치는 13%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왔잖아요. 예, 그래서 13%보다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거기에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단연 협상을 해야 되는데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중거로 삼을 수 있는 게 오바마 행정부 때 8차, 9차 두 번 협상을 했거든요. 네. 그 협의를 했는데 둘 다 5년 단연 협상이고 각각 2.5%, 5.8%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여전히 13%는 좀 많은 액수는 맞는데요. 네. 더불어서 단연 협상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단연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매년 인상분이 커지면 그것은 의미가 없죠. 예. 근데 8차, 9차 협상을 준용해서 말씀드리면은 물가 상승률만큼만 매년 인상을 하되 그나마도 4%를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최초 첫 해년도가 몇 퍼센트 인상이 될 것이냐, 그리고 매년 단연으로 가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네네. 매년 어느 정도 인상분을 하느냐가 가장 핵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에는 이렇게 단연 계약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만이 또 유독 이렇게 더 증액해 줄 것을 요구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좀 1년 계약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단연 계약으로 다시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단연 계약을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0차 협상은 트럼프 예. 대통령이 일부러 1년만 했고 그 다음에는 무려 500%의 굉장히 큰 액수 증액을 요구를 했죠. 단연 협상을 해야 동맹의 안정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뭐 하여간 2년 정도마다 이 동맹을 비용 문제로 얘기하는 것은 양국 다 굉장히 껄끄러운 그렇죠. 문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 특히 이 비용이라는 것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주한미군의 주둔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 미국 모두 단연 협상을 선호하는 것은 맞죠. 예.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연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인상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일각에서는 이게 13%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이게 뭐 물가 상승률을 물론 고려하겠다고 하지만 매년 또 이렇게 상승률이 높아지다 보면은 결국은 미국에서 처음에 원했던 트럼프 정부에서 원했던 그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많이 우리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3월 달에 협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합의가 어느 예. 정도 수준이 됐을 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최초 인상분은 13%로 가되 매년 한 8% 정도를 맞춰서 5년으로 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50% 인상안을 네네. 맞춘다고 했는데요. 제가 좀 조심스럽긴 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증액이 되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첫 해 13%보다는 매년의 인상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계속 쌓여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 때를 준용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뭐 대부분의 인사들이 오바마 행정부 때 일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 기준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이제 양국에서 타결됐다는 소식은 전해졌고 공식적으로 나왔고 그럼 이후에 이제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는 건가요? 아마 내부 보고 절차가 있을 거고요. 네. 각국에서. 그다음에는 일종의 가서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서명이 아닌 것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서명을 한 후에 한국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아, 예산 예.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근데 미국은 뭐 인준이 필요 없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들리는 얘기에 하면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방한을 한다라는 네네.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서명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주한 미국 대사가 이제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같이 서명을 했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블링컨 그 장관이 이달 중순쯤에 일본 방문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온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뭔가 세리머니를 겸해서 가서명을 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쪽이 조금 더 무게감이 있다고 볼까요? 예, 무게감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을 복원하겠다라는 네. 그런 의미로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내용이 사실 중요하죠. 내용이 뭐 증액이 많이 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불편하다면 그것이 어떤 동맹의 복원의 메시지로 될 가능성은 크지는 않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도 상당히 한국을 뭐 배려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미국과 우리가 영어로 SMA 특별협정이라고 하는데요. 맺은 국가가 한국과 일본 두 군데입니다. 근데 일본은 얼마 전에 타결이 됐는데 1.2% 사실상 동결을 했거든요. 물론 네. 1년만 하고 그다음에 단연 협상으로 다시 협상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아마 전반적인 협상 배경들을 고려해서 미국이 결정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동결 가능성은 없는 거죠? 동결 가능성까지는 뭐 지금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또 미국의 정부 입장에서도 의미 있는 증액이 있었다라고 예. 얘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증액이 있었을 거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뭐 블링컨 장관까지 이제 방한을 하게 되면 국내에서 이제 외교 국방 수장들 2+2 이제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그 동안에는 이게 또 없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2+2 회담 매우 중요하죠. 예. 2+2 회담을 하는 미국의 동맹국은 사실은 정례화한 경우에는 핵심 동맹국들입니다. 호주나 영국, 일본 같은 사례고요. 그리고 한국은 정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종종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에 마지막으로 하고 지금 5년 만에 열리는 거고 그 기간 동안 말씀드린 그 핵심 동맹국은 매년 했어야 되는데 일본 네. 같은 경우에는 2019년 한 번만 했어요. 근데 전반적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외 정책에서 이 부처, 예를 들어서 국무부나 국방부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백악관 본인이 대외 정책을 다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개인화 또 중앙화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2+2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죠.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서는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겠다. 그리고 동맹을 존중하겠다. 두 가지의 핵심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이번에 2+2 회의가 보도에 따르면 일단 일본 그다음에 한국 순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그 2+2 회담에서는 물론 이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한다라는 그런 표면적인 내용도 나오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떤 부분들이 논의가 될까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예. 2+2 회담에 어떻게 보면 미국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첫 번째 해외 순방지가 아시아, 동북아시아 그리고 일본, 한국이다라는 네네.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대중, 반중 전선입니다. 이미 대외 정책에서 상당 부분 발표가 됐는데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 예.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네. 물론 이 동북아에 오는 것은 북한 문제도 중요하죠. 북한이 그만큼 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렇지만 큰 그림에서는 반중 전선을 만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일본과 한국으로 온다면 당연히 한미일 안보 협력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요
그 당직자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강조가 될 가능성이 있죠. 우리로서는 또 좀 어려운 자리가 될 수 있겠네요. 뭐 양면이 다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워낙 트럼프 때는 불예측성 동맹이 많이 훼손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2+2 회의를 이번 기회에 정례화한다면은 예. 굉장히 중요한 소통 채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동맹도 서로 다른 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입장차가 있는 거. 그것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생긴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근데 더불어서 뭐 이거는 단기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 계속 심화되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뭐 비슷한 그 입장에 있는 처한 국가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어떻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입장을 가져갈 것이냐, 예. 그것에 대한 고민은 같이 따라가야겠죠. 그렇군요. 어쨌든 뭐 지금 이제 한미 동맹이 다시 어떻게 정상화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제 의미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18일까지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9일 동안 진행이 되게 되는데 어쨌든 규모가 좀 줄어들었어요. 이게 코로나의 영향이 크겠죠. 뭐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가장 큰 것은 역시 코로나의 영향이죠. 원래 연합훈련은 야외 기동훈련을 같이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대규모 증원 전력, 미군 전력이 들어오기는 매우 힘들다라는 그렇죠. 판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지휘소 훈련,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거기에도 미국의 요원들이 적지 않게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네. 그것도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전반적으로 코로나 영향으로 이 시기와 그런 또 훈련의 내용도 좀 줄어드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네. 또 하나는 북한을 고려 안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북한이 지난 8차 당대회 때 너무 명확하게 연합훈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한미 양국 당국이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읽힙니다. 왜냐하면 이 발표가 오늘 시작인데 예. 그저께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최소한 한 달 전에는 다 정해져서 사람들이 이 시나리오도 다 만들어지고 요원들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발표가 늦게 났다라는 것은 뭐 한미 간에 좀 조정할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북한을 좀 고려한 여유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직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떤 반응이 예상되세요? 저는 뭐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8차 당대회 때 예. 명확하게 대남 정책을 얘기하면서 한국이 드리고 있는 첨단 장비와 또 연합훈련 중지를 앞으로 남북 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비본질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문제는 8차 당대회를 통해서 얘기한 것은 대외 메시지가 아니라 이 북한 내부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열린다면 북한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고요. 가장 낮은 수준은 뭐 비판 성명 정도가 있는데 거기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어떤 군사적인 도발, 예를 들어서 뭐 단거리 미사일을 쏜다든지 그 정도까지도 뭐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적인 도발이라 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뭐 여러 가지가 생각하세요? 있는데요. 예. 북한이 그 수준을 놓고 아마 단계를 올라갈 네네.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NLL 지역에 해안포를 하는 훈련을 가능합니다. 근데 그 훈련을 하면은 2019년에 9.19 군사합의로 완전 무효화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거보다는 북한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이번에 8차 당대회 때도 그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 KN-23과 24 같은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그 발사 시험을 하면 이게 전술핵 무기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적지 않게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뭐 사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이라든지 잠수함에서 하는 미사일 발사 같이 정말 미국을 더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보다는 강도가 낮기 때문에 네. 뭐 그 정도 수준에서의 도발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도발은 이 한미 군사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클까요? 뭐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예. 여태까지 북한이 해오는 거 보면은 그 훈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안 했고요. 예. 훈련이 끝나고 나서 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또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는 게 말씀을 나눈 오스틴과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북한이 거기까지도 볼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그들이 오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입장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예.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중국 양회도 그때 지금 끝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오는 그 미국의 두 수장들의 그 방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로서는 또 이제 기대를 모았던 것이 전시작전권이 이제 언제 넘어오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번에 2차 평가가 좀 미뤄졌어요.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아마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에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원래 그 한미가 합의를 한 것은 최초 그 기본 운영 능력 그 IOC라고 불리는 게 2019년에 했었고요. 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완전 운영 능력 FOC라는 것을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네, 못했거든요. 네. 이걸 한 후에
그러면 이 전작권 시기를 우리가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년 전에 최종적으로 하는 FOMC라고 불리는 완전 임무 수행 능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FOMC가 안 된 상태에서 임기 내 내년 5월인데까지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어쨌든 전작권 전환을 위한 특히 앞으로 이제 연합사가 우리 한국 그 장성이 사령관을 하는데 사령관이 이 전구에서 이 작전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행 연습이 일부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쯤에는 말씀드린 FOC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하반기에 가능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대통령 공약이었던 임기 내에는 좀 힘들 수 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